네, 오늘은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희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미 하노이 핵담판. 한반도 정세 영향은 지난해 6월 12일이었죠. 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1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8개월이 지나서 두 정상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현재 시간으로 6시 반에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8개월 만에 만난 두 정상의 입에 많은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열차를 타고 도착을 아침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밤에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 정도 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두 정상이 지금 하노이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한 5번 정도 만날 것으로 예측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먼저 지난 8개월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이번 하노이 회담, 두 회담의 차이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작년 6월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꽤 지났어요. 예,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제 베트남 하노이 현장에 우리 기자들도 있고 이제 현지에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제 소식을 전해올 텐데요. 먼저 이제 싱가포르 때와는 달리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는 이틀 동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핵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사실 달라지지 않았고요. 북한과 그 트럼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스몰딜과 빅딜 이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두 장의 카드 중에 이제 스몰딜은 사실상 뭐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영변 핵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리스트에 대해서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상팀이 1차 때와는 다르게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략을 새로 짜고 그리고 협상하는 내용에 있어서 나왔죠. 네. 특별 대표라고 해서 이제 비건과 네. 김혁철이 이제 네.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한 거고, 네, 이게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받아서 이제 회담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를 안 보여주려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좀 더 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렇게 네.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 하노이에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공동선언문 관련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가닥은 잡혔는데 영변 핵시설과 현재 보유 중인 핵에 대해서 어떻게 담판을 지을지 그 부분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소 좀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네.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2차 때니까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이라서 좀 더 노련한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다 알듯이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돈이 되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도 매우 훌륭해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협상가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협상력을 가지고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의 담판이 오늘과 내일 어떻게 결단이 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처음 만남은 사실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죠. 모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정말 이 적대 관계가 이제 해소되는 네. 그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오늘 아침에 트윗을 하나 날렸는데 내 친구 김정은, 마이 프렌드 김정은 이렇게 트윗을 날리고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제 미국은 열려 있다. 네. 이제 결정은 북한의 결정에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닐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로의 그 패가 또 많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담을 가진 양측에 모두 부담이 있는 절실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까지 화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23일 4시 32분에 출발을 해서 하노이에 도착하기까지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66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이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노이에 왔고, 이 열차 이동에 대해서 뭐 워낙에 많은 그 언론에서 보도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석들을 좀 하고 있고, 어제 우리도 지금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뉴스토마토 정치부 최한영 기자 연결을 해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죠. 최한영 기자의 시각은 김일성,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중국을 거쳐가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 발전 상황을 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열차 이동.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해석을 역시 최한영 기자 마찬가지로 이성희 기자도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어제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통과했다, 그게 다 실시간 속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비행기를 탔다면은 뭐 몇 시에 떴다, 몇 시에 도착했다, 그걸로 끝인데 이제 열차를 타고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처 생각은 했죠. 근데 국제 외교상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직선 거리가 2,760km 정도입니다. 이제 비행기로 4, 5시간 거리인데 이제 보통 이제 비행기로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기 국가 그 국기가 걸린 비행기를 타고 딱 와서 뭐 정상적인 외교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얻은 게 방금 말씀하셨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 트위터 막 그런데 보면은 어디 통과했다, 그게 실시간 그 랭킹 올라올 네, 정도로 네, 네. 그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제 최한영 기자께서 설명했던 정통성 강조. 네. 그 조부인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2차례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그 위원장도 그 모스크바를 20일에 거쳐서 기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 그 기억 속에는 아, 네. 우리 지도자들은 기차를 타고 해외를 나가는구나. 이게 또 얼마든지 북한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사진과 또 비교해가지고 아, 우리 그 지도자들께서는 변함이 없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연출을 한 거죠. 네. 또 그 거의 열흘 동안 이제 평양을 비워두는 상황인데, 그렇게 돼도 나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게요. 자신감으로 기반이, 좀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흘간 평양을 비워둔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언제 간다, 언제 온다, 막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없죠. 만약 체제가 불안하면은 그게 안 될 건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발표를 하고 열차로 갔다 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중 관계 가시도 또 그 열차로 만들어진 그런 효과인데요. 지금 중국이 춘절 특별 그런 운송기간입니다. 그 중국 20억 인구가 자기 고향 가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그렇죠. 한 그걸 거네요. 통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학교 개학 시즌. 어.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웨이보 그런데 보면은 아, 너무 힘들다, 막 그런 불만이 많은데도 중국 당국은 그거를 다 편의를 봐줬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상당히 좀 의존하는 게 아닌가. 지금 중국이 없으면 밖을 못 나가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중국 비행기를 또 이용을 했었고, 이번에도 보니까 북한 열차만 달린 게 아니라 앞에 중국 그 열차가 그러니까 네. 이끌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 상당히 좀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좀 가져보게 돼요.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다른 측면으로는 미국이 바로 상대편 팀이지 않습니까? 지금 G2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두 우리 개 뒷배가 국가가 있다, 있죠. 예,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미국 김 위원장이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비핵화 협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다른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다른 생각이란 게 바로 중국인 거죠. 미국과 협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중국이 있으니까 뭐 괜찮다. 약간 미국 쪽에 그러니까 협상 잘해보자. 그런 식으로 일종의 메시지가 그렇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륙철도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도 지금 시베리아 철도 많이 지금 또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평양에서 지금 베트남까지 뭐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속 7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약 고속철도로 가면 그것보다 더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가니까 부산에서 베트남 또 그걸 넘어서 유럽까지도 갈 수 네. 있는 게 그러네요. 예, 국민들 이제 뭐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이게 현실성이 있다. 사실 남북이 그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했습니다. 경의선이 이제 서울과
그쪽을 연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동남아 쪽 중국 동남아 쪽으로 가는 거고 동해선은 서울이랑 그 위쪽 네. 가가지고 러시아 쪽을 연결합니다. 러시아 연결되면은 거기 시베리아 통과 열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거죠. 연결이 되는 예. 거죠.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번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렇죠. 예. 네. 그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그런 게 있고 또 수출 루트가 늘어나고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협에서도 1차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도로와 철도 관련된 그 인프라 관련된 그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이 열차 이동이 뭐 지난번 탁현민 그 전 예. 그 비서관도 정말 그 북한의 의전심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좀 칭찬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의 효과는 지금 다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갈 때도 이 60시간이 넘게 걸려서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할지 지금 동당역은 보니까 3월 2일까지 그 주민들 이용을 못하게 좀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뭐 갈 때는 또 중국을 들려서 갈 것으로 좀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은 정말 높습니다. 일단 중국이 다음 달 초에 그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이라는 게 열립니다. 그때 중국 한 해 동안 어떻게 외교를 할 건지, 뭐 경제를 할 건지 그걸 다 결정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그 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좀 북미 회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듣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돌아갈 때가 문제입니다. 네. 철도로 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66시간을 걸려가지고 또 가긴 힘들죠. 지금 네. 뭐 제대로 된 소식통은 아니지만 이야기 들리는 바로는 지금 하노이에 그 참매 1호가 와 있다. 예. 지금 뭐 하노이 공항이 아니라 또 군들이 사용하는 그 공항이 있다면서요. 거기 네. 와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지금 뭐 확인되지 않은 바지만 들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매 1호가 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네. 김 위원장이 철도를 탄 거 아니냐 좀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참매 1호가 지난번에 싱가포르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김 위원장이 중국 국적기를 타고 가긴 했는데 참매 1호도 그때 그 북한 소행원들을 태우고 싱가포르와 평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 자신이 참매 1호를 타고 중국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참매 1호가 노후화돼서 안 탔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간 것 같고 그래서 철도에 대한 예. 의미가 크니까. 네. 올라갈 때는 아마 참매 1호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좀 빨리 와서 보자.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힘들게 하면은 또 오히려 중국 당국이 좀 피곤했으니까 네. 그냥 주민들 피곤하지 않게 철도 말고 비행기 타고 와라. 약간 그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워낙에 뭐 지금 북한에서도 기대가 한껏 부풀어진 그 상황인데 네. 통 큰 결단이 정말 나올지 상당히 좀 많은 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해온 파격 행보들을 보면은 좀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통큰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트럼프 대통령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주지사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하노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원하고 그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 경제발전 속도에 있어서 많은 기록을 세우는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교환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김 위원장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했답니다. 그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신 교환도 하고 또 정상회담하면서 별도 이야기하고 신년사에서도 지금 뭐 네. 금강산 그리고 금강산 또 농단. 개성공단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어요. 예. 이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이게 정부 뭔가 물밑 협상이 됐으니까 네. 이야기한 것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또 했던 그 그렇죠. 부분들도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또 뭔가 다 뭐 어쨌든 뭐 짜여진 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가져보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 고비가 아닐까 싶어요. 내년이 보니까 노동당 창건 75주년이기도 하고 지금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주민들한테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그 시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권 정통성을 지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항일 투쟁을 했었고 네.
6.25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전쟁 지도자 그런 걸로 갔던 거고 네. 김정일이죠. 김정일. 김정일 네. 같은 경우는 핵 개발하면서 우리가 핵 강국이 됐다. 네. 그거로 간 거였고 김정은이 경제를 같은 경우는 일으켜야 경제를 되겠네요. 일으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본주의화가 좀 많이 됐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물주, 전주 그런 식으로 실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세우고 있고 또 지방 장시도 수백 개가 지금 활성화돼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 확실한 그 개혁 개방을 해야지 그 좀 더 탄탄해지겠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인 것 네.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고 두 정상 모두 절실한 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성희 기자는 통큰 결단이 나올 것이다라는데 이제 무게를 좀 두는 거고 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게 그 두 지도자의 특이한 좀 경력이라고 할까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네. 돈을 벌 수 있다. 그 여의도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 자신의 타워를 하나 세우고 싶겠죠. 그러니 그런 식으로 기존의 정치, 외교, 역사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면모, 실리, 조지 현실을 보는 소로스도 지도자.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개혁 개방에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을 따라서 이 베트남으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을 인도한 그 이유가 또 있겠죠. 장소의 정치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통합 결단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박민호 기자 생각도 마찬가지인지 베트남처럼 이 북한이 개혁 개방 이렇게 흘러가서 경제 발전 좀 이룰 네.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결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큰 결단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스몰 딜도 아닐 거라 보고. 빅딜은 아니다. 스몰 딜 네, 미디엄? 예, 네. 굳이 이제 네. 용어를 만들자면 나싱베러 더 이상 나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좋은 선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 외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일종의 게임처럼 보는 네. 시각들이 많거든요. 뭐 게임 이론이나 해가지고 마치 이제 최선도 최악도 아닌 중간 단계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개팅 같은 거 나가면 킹카, 퀸카들은 짝을 못 찾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 누구나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경쟁률이 있어요. 높은 데를 안 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경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외교 문제에서 핵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최악도 아니고 최선도 아닌 중간 부분을 선택하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아마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행동하는 원칙을 지지하면서 그리고 한반도의 뭐 비핵화를 위해서 완전 비핵화 이런 선언을 할 때 아마 단계적이면서 미국과 북한이 동시적으로 이행하는 안에서 점차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중간 단계에서 될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했던 말 중에 이제 경제 제재라든지 적대시하는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 네. 이걸 이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빅딜보다는 다소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노이 회담을 하고 있고 베트남을 롤 모델로 해서 이제 앞으로 북한이 걸어갈 길이다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북한이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중국을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중국이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런 사실 자본주의 중국과 형식을 갖고 베트남 있잖아요. 다 사회주의 네. 국가고 네. 뭐 다 롤모델이 될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베트남과는 구조적으로 좀 달라요, 사실은. 네. 좀 많이 다르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농업국가에서 이제 공업국가가 된 거고, 네.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공업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걸 이제 발전시키기가 더 쉽지는 않겠다라는 네. 그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도 뭐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이 실제로 보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IT 기술, 과학 기술, 그리고 그렇죠. 인적 자원. 풍부한 그 인적 자원을 비롯해서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우리 남한처럼 여러 가지 좀 역경을 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하는 것은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서 해결된다면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처럼 뭐 10% 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제재 부분이 풀리고 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좀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협상을 해서 결단을 내게 된다면은 중국식 모델 그리고
그리고 베트남식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체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공산당이 이제 지배하는 그 정치 체계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좀 받아들이는 약간 중국식의 그런 모형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다면 남한과 협력은 할 수는 있는데 네. 정치 시스템에서는 그 나중에 차후에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열차 이동을 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을 다 기차로 경제 발전 사항을 또 봤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도 좀 생각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이성희 기자도 이야기를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19일 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상응 조치, 사실 이제 미국이 뭘 내줘야 되느냐에 대한 그 고민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를 활용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역 카드를 이제 제시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북 경협의 카드 어떻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통할 것으로 보세요? 네,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북미가 그 북한은 영병 핵시설을 폐쇄하고 네, 이제 미국은 사찰하고. 예. 사찰은 이제 또 협상 통해 가지고 아마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이제 정해지겠지만 여튼 핵시설 폐쇄까지는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스몰딜인 거죠. 예, 예. 네. 거기서 더 가야지 이제 중간딜을 네, 빅딜이 플러스 가는 알파가 거겠습니다. 이제 빅딜이 되고. 그리고 네. 미국은 남북 경협 일부 제재 완화랑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그것까지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해외 언론도 그렇고 약간 좀 그쪽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도 그런 것 같고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어떤 협상을 할지 네. 모르죠. 일단 갑자기 뭐 금강산 하나만 받고 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거의 핵시설의 한 80% 정도는 차지를 하는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시설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네. 그게 핵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서 그게 핵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의지로 이제 연병 핵시설을 포기한다는 거죠. 네. 그 문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이 어느 정도냐 이제 그게 가장 큰 쟁점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로 그냥 다 까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핵 비핵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제 발전 과정에 따라서 뭐 넘겨줄 수 있다 약간 네.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시간표가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반도 정세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참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낸다는 전제를 한다면은 일단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이 유력하죠. 이 종전선언을 하면은 이제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북미 수교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소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정세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북미 수교가 되면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 현실화됩니다. 그 베트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미국과의 수교를 신호탄으로 이제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월드뱅크, IMF 같은 이제 국제기구 그리고 뭐 코카콜라, 뭐 나이키 뭐 그런 국제적인 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짐 로저스라는 그 투자자 같은 네. 경우도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그걸 공언하고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 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 개방할 때도 보면은 그 동남아의 화교자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큰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을 기회의 땅으로 보시는데 사실 개성공단과 비교해 보면은 인건비가 2.5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쯤에 그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했지만 교육 수준도 높고 말도 네. 통하고 그런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그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성공단 관계자분들 간혹 만나보면은 북한만한 투자처가 없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민호 기자 생각은 어떤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이었죠. 신한반도 체제 주도성을 강조했어요. 그만큼 이게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다 그런 역할도 강조하게 됐는데 네. 앞으로 이제 한반도 어떻게 네. 구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신한반도 체제가 이제 통일하자 결국은 네. 이 얘기고요. 이제 올해가 이제 분단 70년째 된 해고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된 네, 해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산 가족과 관련이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6.25 전쟁 때 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분단을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통일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네, 민족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중국과 미국은 이제 혈맹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맹국으로서 좀 뒤로 나와서 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야 돼가지 않을까. 그게 이상적입니다. 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주인공이다.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또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희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측이 원하는 건 명확하죠.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내주고 얼마나 이제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